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피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국 최초의 백두산 사진 원판이 발견됐다. 안녕하세요. 저 옛날 동판인데요. 좀 인쇄판을 좀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봐봐요. 예. 수소문 끝에 인화가 가능하다는 인쇄소 한 곳을 찾았다. 꾸러미 속에서는 한 남자의 사진과 백두산 천지를 담은 동판이 나왔다. 이게 잉크가 발라져야 되는데 발라지면은 100여 년 전 천지의 풍광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이쪽에서 찍은 사진들은 이게 이 사진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얘기죠. 지금 사진들 보면 전부 천지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웅장함보다는 전경을 찍으려다 보니까 광각으로 찍기 때문에 평평한 백두산이 되는데 이걸로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이는 거죠. 백암봉의 사진의 구도와 촬영 연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1910년대 만에 사진이 찍혔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백두산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 1921년 동아일보에서 촬영한 최초의 백두산 사진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 백두산 사진 자체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진하고 전혀 다른 앵글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구도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지 않을까. 백두산 동판의 출처는 이 사진의 주인공 나철. 그는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백두산을 촬영했던 것인가. 1920년 벌어졌던 청살리 전투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 일본인 사상자만 2,000명에 달하는 이 전투의 지휘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좌진 장군. 그동안 7개월에 걸쳐 우라디보스톡에서 무기 구입에 전력 투구하신 우리 군정서 총재 각하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는 달리 영화에는 김좌진 장군보다 높은 서열인 총재 각하가 등장한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이 사람이 북로군정서의 총재 서일. 그의 초삼 앞에서 김좌진이 수련한 모습도 그려진다. 그건 왜냐면 그 당시에 김좌진 장군의 부대가 대종교, 서일, 총재가 대종교의 말하자면 최고 저거의 지도부였어요. 그러니까 당군을 시조로 모시는 어떤 대종교라는 그 종교가 있죠. 거기에 어떤 총재였으니까요. 영화의 바탕이 된 전투 참가자 이우석의 증언집. 그 속에는 북로군정서가 대종교 정신으로 무장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홍보 장군이 지휘한 봉오동 승첩을 이어서 그해 10월에 그 백두산 북부군의 청살리에서 청살리 전투가 한 10여일 벌어졌는데 그때 총지휘관이 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1933년에 저 북만 대전자령이라고 그러는 그 나자고 부군의 그 살령에서 그 대전자령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지휘관은 그 지청전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들이 고해가 그 대종교의
아주 중견 인물들입니다. 대종교의 항일 독립운동상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위상은 만주 지역 항일 무장 투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북로군정서라든가 신민부라든가 또는 한국독립당 또는 한국독립군이 모두 그 대종교 단체였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대부분이 대종교도였다는 충격적인 증언. 이름조차 낯선 이 종교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모셨던 초상화 속 주인공 나철. 그는 대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인가? 의문의 실마리를 풀 문서 하나가 발견됐다. 일본 외무성 자료보관실. 1942년 기록된 만주 종교 관련 기밀 문서 속에 대종교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대종교를 종교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한 단체라고 규정지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정의가 내려졌던 것일까? 서울 홍은동의 대종교 총본사.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선조 단구를 섬기는 고유의 전통 신앙에서 비롯됐다. 1909년 나철에 의해 이 민족 신앙이 대종교란 이름으로 부활된 것이다. 단군 조선부터 부여 또는 고구려 백제 이때도 민족 종교가 다 있었습니다. 이 민족 종교가 단절된 것은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에 의해서 정말은 고려 원종 때 몽고의 침략에 의해서 단절됐다. 이것을 다시 재현시키는 것을 중광이라고 부릅니다. 1909년 나철과 이기, 유근 등 16명으로 시작된 대종교의 불신은 급속히 번져나왔다. 서일, 김좌진, 홍범도를 비롯한 무장 독립운동 세력, 신채호, 박은식과 같은 민족 사학자들과 한글운동을 이끌었던 주시경, 지석영, 김두보, 그리고 민족 지도자 이시영, 신규식, 안재홍, 이상설 같은 인물들이 모두 대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했다. 대종교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핵심 멤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본다면은 김두봉 선생이나 또 이극노 선생, 그리고 최연배, 그리고 이윤재, 또 이병기, 정인보, 안재홍, 안호상 등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대종교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영이나 신규식, 조왕구, 이시영 이런 분들도 들 수 있고, 홍범도라든지 이상설, 서일 등 많은 분들이 대종교에서 활동한 사실을 보아도 대종교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1907년 3월 25일 광화문 거리에 한 발의 총선이 울렸다. 조선 총독부 기밀 서류에는 이 일을 을사오적 암살 미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당시 군부 대신인 권중현은 국사를 위해 입고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권중현을 향해 날아온 총알, 그의 목숨을 노리던 무리들은 보위하던 일본 경찰들의 손에 체포됐다. 1905년 일본의 강압 속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협조했던 이완용,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은 이른바 을사오적으로 민족의 반역자였다. 우선 국내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자신애라는 조직을 동지들과 함께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을사오적을 처단해야겠다 해서 을사오적 처단 어그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시게 됩니다. 최초의 을사오적 암살기도 사건. 결사대원 18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 주모자는 나인영이었다. 나인영은 바로 나철의 본명.
그는 거사를 위해 자신회란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했다. 치밀한 기획 후 그가 대원들에 나눠준 것은 일종의 살인 허가증. 매국노들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에 살인을 허가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의 암살 계획에 동원된 인원만 250여 명. 정교의 대한계년사에는 의거를 위해 모금한 사례를 포함하여 객주상과 농민, 부녀자 등이 신분을 초월하여 참가했다고 쓰여있다. 그 당시에 이 규합된 동지들을 보면 뭐 호남뿐만 아니라 뭐 경상도, 충청도 뭐 지역을 초월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재판에 회부된 나철은 10년형을 선고받고 유배에 처해졌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은 이후 항일 의열 투쟁의 도화선이 됐다. 최초의 테러리스트였던 나철. 그의 어떤 면이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사로잡았던 것인가. 나철의 고향은 전라남도 벌교. 후손이 간직한 유품 속에는 그의 경력을 말해주는 서류가 있었다. 나철이 친필로 쓴 이력서. 그는 고종 때인 1891년 정칠품인 성정원 가주소에 등용됐다. 그리고 2년 가까이 관직 생활을 했고 다시 징세서장이 임명됐지만 고사하고 낙향했다. 나철의 유품 중 특이한 것은 이 명함. 가난한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그에게 왜 영문 명함이 필요했던 것일까? 최근 발굴된 일본의 문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1908년 일본 외무성의 요시찰 보고서. 을급비밀 제1257호에 보면 그해 11월 14일 나철과 그의 동료들이 일본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후 2달에 걸친 나철 일행의 일본 방문 행적은 몇 원 몇 전으로 과자와 옷을 샀다는 사실까지 밀정에 의해 낱낱이 보고됐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접촉한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나철은 일본 우익의 거두이자 흥룡의 간부였던 우치다 료헤이를 비롯해 마츠무라 류노스케, 토야마 미츠루 등을 만났다. 토야마 미츠루, この遠山という人物は19世紀の末に九州の志士たちを集めて元陽社という最初の右翼団体を作った大物政治家です。彼は右翼の首領ナンバーワンの人物であり、アジアの独立運動というものは遠山非常に関心が高くて、それは孫文の活動とか、後のインドの独立運動であるとかアフガニスタンの独立運動であるとか。 일본 도쿄의 태영관. 1908년 일본 방문 당시 나철이 묵었던 여관이다. 그가 이곳에 장기 체류하면서 만난 일본 정치가들은 이토 히로부미와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나철은 이 세력을 이용해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나철은 이토의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과 한국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밀정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행 중 정삼품인 정훈모는 동양척식회사 이사가 되려는 로비에만 몰두했으며 그 후 그는 나철과 갈라서 친일로 돌아섰다. 결국 나철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은 일진회의 방해 책동으로 좌절을 맞는다. 나철 선생의 물론 민간 외교 항쟁이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그런 외교 항쟁을 택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철 선생님께서 이 대일 외교 항쟁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방안을 전환을 하게 되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은 제국주의의 팽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미 일본에게 조선은 지배의 대상이었지 동등한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보다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국군이 쇠퇴하고 있던 이 시기에 나찰이 주목한 것은 민족 정신의 부활이었다. 1909년 1월 15일 나찰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16명의 동료들과 대종교를 중강한다. 이때 발표한 포명서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우리 민족 정신을 통해 지켜나갈 것을 전명하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을 죽었는데 다시 소생시키고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도로 찾게 하는 근본 중심, 근본 핵심, 근본 그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건 민족의식, 대종교에서 찾아야 된다. 조국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 결집된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재발견 그리고 바로 단군을 정점으로 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바로 나철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나철의 그러한 어떤 민족의 재발견은 바로 그 당시 지식인 사회, 특히 방황하는 지식인 사회에 우리 민족이 어떤 나아갈 길을 밝혀준 일대의 어떤 중요한 대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광 이후 나철의 행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공개됐다. 1911년 나철이 장지연에게 보낸 편지 한 통. 장지연은 을사늑약 체계로 그 분노와 슬픔을 시리아 방송대국으로 표현한 언론인이었다. 그에게 보낸 편지 속엔 나철의 명함과 함께 북간도에서 보낸 또 다른 편지글이 들어있었다. 바로 중국 길림성 삼도구 청후에 대종교 시교당 제1호를 세웠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이었다. 또한 이 소식을 장지연이 주필로 근무했던 경남일보에 실어달라며 현금까지 동봉을 했다. 비밀스러운 문건을 주고받았던 장지연과 나철은 어떤 관계였을까? 성동 유건 선생님이 대종교에 깊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암 선생이 대종교에 관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철과 유군 그리고 장지연 이들은 1907년부터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유대를 다져온 사이였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인 유군은 그 후 대종교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장지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봉투에 기록된 인체란 표현 역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인체라고 하는 거는 그 요즘 말로는 귀화 이제 그런 그 칭호인데 편지 서신이 이제 그 서로 왕래를 할 때에 대종교우들끼리는 반드시 그 인체라고 썼죠. 나철이 홍보를 의뢰한 내용 중에는 고조선과 단군 관련 유적지 목록도 있었다. 나철은 당시 첨단 매체였던 사진과 신문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나철은 백두산과 만주 일대를 답사하며 일제의 눈을 피해 대종교 활동을 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그가 주목한 곳은 백두산 바로 아래 마을인 만주 화룡현의 청파호. 지금도 주민 대부분이 조선족인 이 마을에는 대종교 관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실제 저기 그 나철이란 부인 여기 와서 청일학교로 건립할 때 이도가
대종교로 전파하면서리 우리 민족이 독립하겠다는 이 사사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역사책 얘기하면서 조선 역사의 우수한 걸 얘기하거든. 그게 참 아주 듣기 좋지요. 뭐.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때는 뭐 세상을 모르니까 거기 가서 듣지요. 뭐. 아주 구수해요. 그거 아주 매일 밤 그 듣는 게 상당히 아주 재밌었어요. 막 이런 걸 통해서 대종교가 자기 시교당 그리고 또 뭐 민중들한테 민족의식을 줄 것 같아요. 대종교의 역사 교육은 서적 간행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신단실기로 단군 왕검을 포함한 고대사를 중심으로 저술한 역사책이었다. 그 당시 그들이 불렀던 애국가에도 민족의 고대사에 대한 자긍심과 만주를 포함한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대종교의 이러한 정신은 신채호와 박은식의 국학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사의 기틀이 된 박은식의 한국통사, 단군조선과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끌어안았으며 조선 상고사를 저술한 신채호는 나라가 망해도 살아 움직이는 국헌의 개념을 강조했다. 이들의 사상 기저에는 대종교 2대 교주였던 김교헌의 역사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분들은 그 당시 때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한자 실력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무엇보다도 강점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현장을 직접 본 것이죠. 당시 조선,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유적 유물을 직접 보고 그것을 기술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 일제와 관련된 강단사학자들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교에서는 역사책을 편찬했는데 대종교에서 편찬한 신단민사라든지 단군실기라든지 이런 그 책들은 만주에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한 권씩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만주로 이동했던 신채호 선생, 단지 신채호 선생. 이분은 우리 민족사 투쟁소에서 수많은 독립수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몸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1920년대 계속해서 우리 대종교 신도로서 많은 교포들을, 우리 동포들을 교화하고 앞장섰고 독립투쟁에 참여하게 한 것. 박은식 선생 역사학자, 그분까지도 대종교 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대종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주는 종교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우치게 합니다. 대종교의 역사의식과 사상은 만주의 타종교 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인 명동학교. 시인 윤동주와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모교로 유명한 곳이다. 일본이란 말 쓰기 싫어서 왈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일자를 막 발로 꽉 눌러놓으면 왈자가 되니까. 문익환 선생의 동생인 문동환 목사는 아직도 명동학교의 교가를 기억한다. 안매가 으틀고 은택이 호대한 한배금이 기치신 이터에 그 씨와 크신 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많이 불렀죠, 이 노래들은. 명동학교 단군기념회는 언제나 축제를 벌였죠. 교가에도 그 단군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단군절에 이게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은진중학교에서도 지켰어요. 일제가 들어온 다음에도. 그가 이끌었던 그 학교의 교실에는 단군 초상이 다 걸렸습니다. 또 예배당에도 십자기와 적어도 당군기를 같이 놓고 예배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만주에서 열렸던 문 목사 부모님의 결혼식은 또 하나의 예다. 신랑과 신부가 대종교의 신성한 색을 상징하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예식을 올렸다고 한다. 거기는 뭐 단군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을지문덕, 이순신 같은 아들을 낳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그 종교를 포함해서 그들이 또 하나의 더 높은 이념의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 또 이민족인 중국 사람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세워주는 가장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종교가 대종교였습니다. 종교를 넘어 하나의 민족 이념이 된 대종교 사상은 만주의 한민족에게 급속도로 번져나왔다. 결국 나처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포교지의 관할을 나누고 책임자를 파견했다. 북도본사는 이상설과 이시영, 동도본사는 만주 무장항쟁을 실질적으로 이끈 서일, 남도본사는 동아일보와 함께 백두산 성산운동을 펼쳤던 강우, 그리고 서도본사는 신규식과 이동영이 이끌게 된다. 대종교의 교세 확장에 탐황한 일제는 칼날을 뽑아들었다. 그 시작은 종교 통제령. 1915년 총독부에서는 모든 종교의 신고를 명령했다. 그리고 무속까지도 종교로 인정했지만 대종교는 포교를 금지당했다. 그래 되면 일본어들 뭔가 대종교는 이건 종교단체가 아니다. 반일 조직이다. 그러게 되면 군별리래 그죠 그때도. それは他の民族宗教団体、新宗教団体が類似宗教団体として分類されたのに対して、テジョン教は民族主義者たちの巣窟、いわゆる、日本語で言いますと不定先人たちのアジト、巣窟であり、これを宗教団体として類似宗教団体として認めるということは韓国の独立運動を認め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徹底的な弾圧を加えるために類似宗教団体としての扱いも受けませんでした。 포교 금지령이 내려지고 일제의 탄압이 진행되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철이 찾은 곳은 부월산 삼성사. 매년 국가에서 단군제의를 거행했던 사당이었다. 후에 북한의 부주석이 된 국어학자 김두봉이 나철의 수행 제자로 따라 나섰다. 1916년 8월 15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대종교의 정신적 스승 나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대종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암흑의 시대에 대한 죽음의 항거였다. 위태롭게가 불로 뛰어드는 나방이나 우물로 추락하는 아이와 같다. 사람의 피와 살이 뚝뚝 떨어지고 산하는 유리 쪽으로 부서졌으며 모래먼지가 비바람에 날린다. 날은 저물고 길은 궁한데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지만 나철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1918년 무오년 3.1 독립운동보다 한 해 앞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1918년 국내 3.1 독립운동에 앞서가지고 그다음에 동경의 28선언보다도 앞서서 발표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9년 기민년에 앞서가지고 1년 전에 무오년에 발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죠. 기민년에 발표됐던 1년의 독립선언보다 앞서 무오년 만주에서 발표된 선언서. 우리에겐 생소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지만 1949년 대한민국 공보처가 발행한 무장독립운동사나 일제가 정리한 조선 근대사 연표 등 여러 사료에는 분명하게 그 연도와 내용이 표기되어 있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자들을 얘기하면 전부 무오 독립선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민년이 아닌 무오년이다. 옛 어른들이 그 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거든요. 틀림없이 무오년 18년에 발표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그게 중앙당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발표한 게 그것이 오히려 3.1 운동에 도화선이 됐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걸 읽어보면은 대종교의 교인이 제일 많았고 무오 독립선언에는 39명의 만주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종교 핵심 인물들이었다.
국내에서 발표된 3.1 독립선언에는 전투적인 그것은 비교적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신을 책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다음에 무호 독립선언에는 아주 전투적으로 돼 있죠. 2천만 동포들이 총궐기하여 6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는 결의는 곧 실제 무장항쟁으로 이어졌다. 1920년 6월 홍범도가 이끈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벌어진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일본인 사상자가 3,000명에 달하는 대승이었다. 그리고 1933년 7월 지청천의 대전자령 전투까지 일제와 3대 대첩을 비롯한 무장투쟁이 번물 터지듯 일어났고 이를 이끈 지도부와 대원들은 대부분 대종교 교인들이었다. 나라를 도로 찾고 민족이 도로 상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애국지사는 물론 애국지사가 아니더라도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본의 비리부터 가지고선 몇 사람의 친일파를 제해놓고는 이 대종교야말로 조국을 건지고 민족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치고 여기에 그 대종교에 귀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우리가 해방이 될 때까지 가장 강력한 그 독립운동 세력, 그 가운데서도 무장 독립운동 세력은 바로 대종교 세력이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 3개 사단 만여 명 정규군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대한민국 군대가 쉽게 말해 임시정부 군대가 일본 정규군을 격파했다 하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주면서 한국 민족의 자긍심,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하는 거,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꼭 부여를 해야 됩니다. 청산리 전투의 패배는 일본을 자극했다. 일제는 군인들을 만주로 직결시키고 전투가 있었던 청산리 인근 마을부터 불태웠다. 민간인들까지 학살한 대대적인 보복이었다. 왜서 그런 마을을 불탔는가? 독립군이 지나갔다 하겠지. 양식을 내줬다. 그러면 또 불이죠. 이하들이 글쎄 독립군이 어디서 어땠다 하면 불다 놓으니까 학교도 그렇고 뭐 예배당이 뭐 가르쳤어요. 일제는 무력 진압과 함께 아예 대종교 세력의 싹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다. 1926년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장장님 정권이 맺은 삼시협약. 이 협약에는 대종교가 강제 해산시켜야 할 불량단체로 명시되어 있다. テジョン教をはじめとする運動家たちが最も過激な反日運動、抗日闘争を展開した運動家であり、日本の勢力、日本人にとって最も敵対すべき非常に頭の痛い存在であり運動家たちでありました。 그 만주 탄압 작전 속에서 특히 대종교를 합법적으로 이 포교 금지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만주 장장님 정권과 협정을 맺게 되죠. 거기 삼시협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서일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의 어떤 그 집단이 독립군 집단으로서 낙인을 찍고 해산 또 강제의 어떤 그 이동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협정을 갖다가 맺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남파 박찬희. 외교적 노력으로 삼시협정을 풀었다. 대종교가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1933년에 박찬익 임시정부의 유명한 남파 박찬익 선생의 노력으로 인해서 근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맥을 살린냈습니다. 어떻게 박찬익이라는 한 개인이 만주 군벌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었을까? 그의 연결식 사진에 등장한 이승만, 김구, 이시영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박찬익은 임시정부의 밀사 자격으로 삼시협정을 해결했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대종교 세력을 도운 데는 이유가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5위 봉환 국민제전 종교의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4년 상해 임정 5인유의 봉환식. 헌사를 바친 이는 뜻밖에도 대종교 간부였다. 선생님, 5번님들은 망령의 땅 만주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잃은 그 까닭이 나라의 혼을 상실하였음을 명찰하시고 통곡하신 후에 국혼을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단군 성조 이래 5천년을 이어나린 상해 임시정부와 대종교의 인연은 신규식 선생에 의해서 비롯됐다. 나철과 의형제였으며 대종교 서도본사 책임자였던 그는 1911년 상해로 건너가 동제사를 세웠다. 이곳에서 정치 외교적인 인맥을 쌓으며 상해 임시정부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해로 건너가서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의 발판을 잡을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 신규식 선생입니다. 이 신규식 선생님은 1911년 건너가서 1912년에 동제사를 결성을 하죠. 동제사를 결성을 하고 그 동제사를 통해서 중국의 혁명지사들과 수많은 어떤 두터운 교분을 쌓습니다. 신규식은 중국 신해 혁명에 참가했던 중국의 외교통이었다. 특히 손문과의 친분은 상해 임정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孙中山和盛惠泽在对待朝鲜独立的问题上面呢是很一致的那么再加上呢就是盛惠泽和这个革命党人之间互相支持这些实际行动呢，我觉得的话呢实际上就造成了孙中山和盛惠泽个人之间的一种互相信任，一种这个互相敬重的这样的一种情况。 상해 임시정부는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던 민족 독립운동가들을 불러 모았다.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은 대종교 인맥이었다. 1919년 제2의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29명 중 21명이 대종교인이었다. 국무위원 중 이동영 의장을 비롯 이시영, 조안구, 조소환 등도 그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해가 걸릴 때인데 그 이해 29명인데 의원들이 그 중에 21명이 대종교 교토라니까 대종교를 믿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 신규식이 뭐 신채호, 박은식이 다 믿었거든요. 대종교 정신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임정은 단군 관련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켰다. 당시 발행된 독립신문에는 임시정부의 개천절과 어천절 행사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기념식은 이승만과 안창호 같은 타종교 세력들까지 참가하는 민족 축제의 성격을 띄웠다. 대종교 중광일이라든지 또 오천일이라고 그래 오천절이라고 그래서 대종교 탄군이 돌아가신 날을 갖다가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 임시정부의 요새 말하는 국경일로다가 이렇게 경축 행사를 합니다. 그럴 적에는 아주 기독교의 철저한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도 헌사를 바치고 또 안창호 같은 분도 기독교에 아주 철저한 분인데 그런 사람들도 그 헌시를 바치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시작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은 극으로 치달았다. 징병과 신사참배, 창시개명 속에 항일 민족 세력의 입지는 좁아져갔다. 이 시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려던 한글 운동가들의 순환이 이어졌다. 이극로, 이병기, 권덕규, 안재홍, 이윤재, 최연배 같은 한글 학자들이 옥고를 치렀다. 이들이 연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1942년 8월 함흥 영생여고 학생의 일기장이 빌미가 돼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단체로 검거된다. 공판에 회부된 13명 중 이윤재와 한증은 옥사하고 이극로, 최연배, 이병기, 정인보 등 나머지 11명은 6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세간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대종교 당시 교주였던 윤세복 선생의 연락 편지와 연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윤세복 선생이 그 단군성가라는 가사를 갖다가 국내 조선어학회 이극노에게 보내서 작곡을 의뢰하는데 그 단군성가라는 그 가사가 조선어학회 이극노 책상 위에서 발견이 되는 그 결정적인 빌미를 잡아가지고 사실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당시 변호사였으며 조선어학회 사건 직접 연루자인 이인. 그의 책 반세기의 증언에는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제의 빌미가 된 것은 회원 이극노의 책상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 나찰의 후계자로 대종교 3대 교주인 윤세복이 단군 성가의 작곡을 의뢰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 왜 윤세복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극노에게 이런 일을 의뢰했을까? 이 둘의 관계는 몇 장의 사진과 재판 기록문인 예심 종결서를 통해 드러난다. 조선어학회 초대 이사장을 지낸 이극노 역시 대종교인으로 윤세복의 감화를 받아 조선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조선어학회를 세웠다. 도대체 조선어학회와 대종교는 어떤 관계인가? 이은익 선생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조선어학회가 대종교의 국내 비밀 결사였다라는 어떤 그런 단정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대종교 간부들이 일제히 검거되었다. 그때 내가 직접 나가봤는데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먼 데서 보니까 먼 데는 그저 한 150m 그런 거리되지요. 보니까 사람 하나씩 묶고서는 자동차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가도 막. 그러니까 결국 그 새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수다장이 됐지 뭐. 갑자기 이제 둘이 다쳐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주무시다가 그냥 이 방공 이거 호 있죠 이렇게 그걸 뒤집어 씌워서 모시고 갔다고요. 도락구에 다 태워가지고. 이모교견이라 불리는 이 사건 또한 이극노와 연관돼 있었다. 천진전 건립을 위해 이극노가 윤세복에게 보낸 편지 중 일어나라 움직이라 한백엄이 도우신다는 문구를 일제는 조선 독립을 촉구하는 문서로 보았던 것이다. 일제가 이제 19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과 대종교의 이모교변을 2개월 토로 해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제 일제 그 조선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이 장애가 되는 두 요소를 갖다가 아마 정신과 언어로 본 거죠. 일제는 한글운동 세력과 연결될 같은 선상에 놓고 탄압했다. 그 이유는 한글운동의 선구자 주시경의 사상과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시대 암클, 언문이라 천대받던 우리 글에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였다. 주시경은 그의 책에서 한글의 발생 자체가 단군의 강림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이런 사상은 홍암 나철의 대종교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조선어학회 또한 주시경의 사상을 계승했다. 조선어학회의 이 정신적 배경은 역시 주시경 선생이죠. 주시경 선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선어학회 성립이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세례까지 받았던 주시경.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버리고 대종교로 개종했다. 주시경 전기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외국의 종교를 신봉하는 것 또한 그에게는 정신적 침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주시경 선생이 그 1910년 4월 국어문법이라는 조수를 갖다가 냅니다마는 주시경 선생은 그 글에서 한국어의 발생이 단군의 강림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있다라는 이 논지를 전개합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운동이 대개 대종교도들에 의해서 전개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도 한글학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국노 선생님 운동도 다 대종교에 연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글 운동을 이끌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대종교에 입교한 교인들이었다. 주시경을 비롯해 지석영, 이병기, 이극노 등이 있었고 안재홍도 그중 하나였다. 한글과 국학자 그리고 정치가로 명망 높았던 안재홍 역시 대종교 교인으로 매일 아침 단군께 경배를 올리면서 남북 통일을 기원했다. 조선사 연구 등을 집필하며 한글과 국학운동을 이끌었던 위당 정인모, 조선얼과 홍익인가를 중심으로 한 그의 사상 또한 대종교 정신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대종교에 와선 가끔 말씀하셨어요. 또 그 6.25 사변 전에 대종교에 오면 늘 나가시더라고요. 그 이제 나철 선생 특히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정신의 근간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그 단군 사상. 그러니까 단군이 신화가 아니고 그거는 실제로 있던 존재고 그 실존하는 것은 그 신화 속에 다 맹맥히 흐르고 있다. 그것이 그 우리의 근본적인 사상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한글학자인 최현배. 그는 민족 갱생의 원리와 나라 사랑의 길과 같은 저서에서 우리 민족 이상향으로 단군의 한배 나라를 실현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종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최인배 선생은 한배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그 이상향을 거기에 설정을 하고 활동했던 인물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그 막바지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중국 점령과 함께 만주에 괴뢰국을 세운 일제는 동북아 전체를 한 손에 넣으려는 진군을 계속했다. 같은 시기 만주의 대종교 세력은 일제와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중심 기지는 현재 중국의 동경성. 대종교 총본사를 이곳으로 옮기고 발해 농장을 건설했다. 강력하리까지. 그러니까 한 면적이 얼마 됩니까? 백상지기. 발해 농장은 쌀 3,000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였다. 땅을 개간하고 뚝을 쌓는 대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발해 농장은 명칭에서 보듯이 외형상으로는 그냥 경제활동을 하는 농지를 개간하고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농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많은 자료와 특히 이 사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발해 농장은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독립군 기지였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장총을 들고 있는 보초병 그리고 권총을 소지한 중국인 농장 관리. 발해 농장은 독립군 양성소와 같았다. 이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은 대종교 3대 교주 윤세복과 안희재였다. 중해일보 사장직을 맡고 있던 부산의 거부였던 백산 안희재는 자금 조달과 교육을 담당했다. 그는 이곳에서 발해 학교를 세우고 독립투사들을 길러냈다. 발해 학교. 이거 누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 안희재 선생이. 학교 터는 똑같군요. 똑같은데 내 그 터지.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고구려 군가인 천가를 부르고 역사 강의를 들었다. 유형으로 본다면 일반 종교단체 같이 보이기실이 대종교를 통하고 거기에서 경전을 만들어서 경전을 포교하는 거로 했지만 속 내용은 그거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그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전쟁을 위한 그 준비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북만 지역에서 대종교 세력이 상당히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그 당시에
주목했던 4가지 사항을 이렇게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경성 내에 있는 그 대종교계 3.1학원의 민족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안희제의 발해농장, 바로 독립군 기지였으니까요. 세 번째는 그 발해국 궁궐터에 그 당시에 대종교에서 천진전 건축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동경성은 대종교 세력의 총집결지였다. 경제활동과 민족정신 교육, 독립군 양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립군 기지였다. 결국 일제는 대종교 세력 제거를 위해 이모교변을 일으킵니다. 1942년 11월에 발생한 그 이모교변인데요. 이때 일제는 대종교를 이 조선의 독립을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로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교주 윤세복 선생 이하 25분을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검거를 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걸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보게 되죠. 이모교변으로 검거된 대종교 간부들은 만주의 액하 감옥에 수감됐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다. 높은 담장과 전기가 흐르던 철조망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 건물은 건물 위에 얼마 높으면은 이지도 이만큼 높고 아래도 이만큼 절반이래요. 땅 속에 오기비 하지 못하게. 안으로 들어가자 감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감옥은 제3호 감옥이에요. 1호, 2호, 3호 감옥. 당시엔 이 건물에 창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환기구만 있었다. 탈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排风，它这是属于自然排风，就像体现的空调意思。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어디에서요? 동경서 저기 목당가에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래 보면 아따 이쁘게 생겼구나. 부지런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래 시아버지가. 아유 내가 이렇게 얼른 나가서 잘해줄게 그러더라고. 시아버지가 건강하게 댕기면 나 또 오너라 그래. 같이 서로 무섭게 받아갖고 막 그냥 칼 갖고 막 그냥 이들이고 그러는 그런 까지 그러더라고. 보지 말아라 해서 가거라.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환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이를 이제 그 끌어내는데 소위 당가라고 해서 이제 그 집으로 만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실어가지고 나와가지고서네 그 벌판에다 그냥 이제 버립니다. 묻지도 않고 매장도 안 하고 그냥 버리게 되면 그때 그쪽으로는 이제 그 까마까치가 참 많았어요. 그것이 와서 그냥 그대로 파먹는 그런 광경까지도 보고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중국인 관리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都扒了，但是他那个厕所的地基，那个还是个水牢的地基。 이 감옥은 소, 사람을 물에 잠긴 게 최고 그 죄인들은 물에다 잠궈요. 수옥이라고. 악질 반일 분자를 고문했다는 수옥을 알려주자 후손들은 그곳에 절을 올렸다. 선친들이 여기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구덩이 뭐 이렇게 파놓고 있다대요. 무슨 소리가? 뭐 물을 채워준가요? 아니 뭐인지 모르지. 물 채웠다는 것도 모르겠고 거기다 여놓고 전기 고문 이렇게 한다. 그 소리 처음 들어봤지. 어린 건 그거 왜 그러냐고. 파묻었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저기 파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여놓고 이제 고문시키는 거 여기다 손가락이 여기 양쪽에 시커매요. 여기가 까맣더라고. 그래서 저 남자 담배 안 피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저놈들이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여기만 검은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다 검었더라고. 시커매. 액하 감옥의 구조는 살인적이었다. 탈출을 막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 박은 담장과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폭 8m, 길이 50m의 감옥 4동이 들어서고 그 뒤에 수옥이 세워졌다. 깊이 2m의 구덩이에 물을 가득 채운 채 그 속에 제수들을 넣고 고문을 가했다.
이 이모교변은 일제하에 이 종교 탄압사 중에서도 그 사망자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족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런 사건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이 대종교는 그 지도자의 태반을 상실하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모 교변으로 체포된 대종교 간부는 25명. 그중 안희재를 비롯해 나철의 두 아들과 권상익, 이정 등 10명이 수감 후 1년 안에 죽음을 맞았다. 일제와 종교 탄압사 중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 에카 감옥을 처음 찾은 지 2년이 흘렀다. 다시 찾아간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여기는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거죠? 네? 처음 들어오신 거죠? 아니 여러 번 왔지만 건물 여기 안에? 네. 한 번 살 때마다 그저 중국의 새로운 정책 아래 에카 감옥은 모두 철거됐다. 그때를 되새길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중국 화룡현의 청파호. 이곳엔 대종교 삼종사의 무덤이 있다. 대종교를 중과한 나철과 2대 교주 김교헌, 그리고 무장항쟁의 주역 서일이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이 누구인가? 흐르는 구름인가? 아니면 메마른 대지인가?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망각 속에 이 삼종사의 묘도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한 상처를 더 확대 해석해야만 우리에게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비극의 역사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하고, 그 확대 속에서 대종교의 업적도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거짓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진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올바르게 보는 자의 책무입니다. 이거는 개인을 나무랄 게 아니라 해방 후에 민족사, 현대사를 가르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안 가르친 거야. 또 모르고. 친일화시켜서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을 통치해야 되겠다. 我们给显族人叫二胡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당강주 마상원대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관에서 불렀던 인물입니다. 일본 앞제비가 죄 없이 지난 나라는 한국이라 아주 우습다.